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테어 오렌지,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말이지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이죠.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랑 음악의 관계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와, 이 인류의 상징 같은 곡이 영화 속에서는 폭력이란 너무 기묘하게 얽히고 맞아요. 심지어 실제 역사 속에서는 뭐랄까, 나치 선전에도 쓰이고 또 지금은 유럽연합 공식 노래로도 쓰이고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거죠. 바로 그 지점, 예술과 폭력 또 이데올로기의 복잡한 관계를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시계테어 오렌지는 그 아름다운 예술이 어떻게 전혀 다른 좀 섬뜩한 맥락에서 기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특히 베토벤 9번 교향곡, 그중에서도 마지막 합창 악장, 환희의 송가가 담고 있는 그 이상적인 메시지 있잖아요. 네, 인류의 형제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과 실제 역사 속에서 이 곡이 사용된 방식, 그 사이의 간격이 엄청나다는 걸 들여다보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주인공 알렉스부터 좀 볼까요? 이 친구는 베토벤 9번을 정말 천상의 소리처럼 여기잖아요. 거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심취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환상에 빠져들죠. 바로 그거예요. 큐브릭 감독은 일부러 이런 클래식 명곡이나 심지어는 그 싱깅 인 더 레인처럼 되게 행복한 노래를 일부러 끔찍한 폭력 장면에 딱 갖다 붙였어요. 네, 그게 바로 반전 사운드 기법이죠. 그렇죠. 음악 분위기랑 장면 내용이 완전히 충돌하게 만들어서 관객에게 좀 충격을 주려는 의도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소격 효과라는 게 발생하죠. 독일 극작가 브레이트가 말한 낯설게 하기 효과요. 아, 관객이 그냥 감정적으로 확 몰입하기보다는 약간 좀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게 만드는 거요? 맞습니다. 이 음악이 왜 여기서 나오지? 하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음악과 폭력의 의도적인 불협화음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알렉스가 받는 루도비코 치료 장면이잖아요. 아, 그 치료법 진짜 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강제로 눈을 뜨게 해놓고 혐오스러운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배경음악으로 베토벤 9번을 계속 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알렉스가 그토록 사랑했던 베토벤 음악만 들으면 막 구토감을 느끼게끔 만들어버리죠. 조건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바꾸는 문제가 아닌 거죠. 훨씬 심각한 문제죠. 이걸 음악이라는 예술을 이용해서 개인의 자유의지, 심지어는 악을 선택할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어떤 국가 권력의 폭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예술이 통제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말 섬뜩한 경고네요. 네, 그래서 영화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요. 치료 효과가 사라진 알렉스가 다시 베토벤 9번을 들으면서 막 폭력적인 환상에 잠기는 거. 네네. 그 장면이 역설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가 다시 인간다운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되찾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 베토벤 9번 교향곡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막 극과 극으로 해석되고 이용됐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환희의 송가가 노래하는 그 형제, 인류애적 이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방식으로 쓰인 경우가 많죠. 자료 보니까 뭐 민족주의자, 전체주의자, 심지어 자유주의자들까지 그냥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 곡을 가져다 썼더라고요. 네, 문학평론가 황종현 선생님도 그래서 이 곡을 단순히 그냥 위대한 명곡 이렇게만 칭송하는 태도를 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그럴만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역시 나치인가요? 네, 가장 극명한 사례죠. 그들은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는 그 숭고한 가사를 자기들 방식대로 왜곡했어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이런 걸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바꿔서 정치 선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거든요. 아니, 자료 보니까 히틀러 생일 기념 연주회에서도 연주했다면서요.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이용했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선전부 장관이었던 괴벨스는 총력전을 독려하는 라디오 방송 배경음악으로 이 곡을 틀기도 했어요. 참 기가 막히네요. 큐브릭 감독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나치 지도자들 중에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막지는 못했어요. 문화적 소양과 도덕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아주 뼈아픈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제국의 전쟁 홍보에 쓰이다가 전쟁 끝나니까 갑자기 또 평화의 상징으로 둔갑하기도 했고요. 정말요? 네, 냉전 시대에는 동독과 서독이 각기 다른 이념을 내세우면서도 국가 행사에서는 또 이 곡을 연주하면서 체제 선전에 이용하기도 했어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일본의 연말, 다이쿠, 전주 크레디션도 이런 복잡한 맥락에서 자유롭지 않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근데 현재는 유럽연합의 공식 노래에 유럽가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자유, 평화, 연대를 상징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좀 단순하게 보기는 어려운 게 또 뭔가 있나요? 이 유럽과 편곡을 맡았던 지휘자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인데 이 사람의 나치 부역 논란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브렉시트 논쟁 때 유럽연합에 남고 싶어 했던 영국 의원들이 의회에서 갑자기 이 곡을 부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다른 방식의 정치적 표현으로 쓰인 거죠. 정말 한국을 둘러싼 이야기가 끝이 없네요. 결국 시계테어 오렌치라는 영화와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이런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요. 뭐랄까? 아무리 위대한 예술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에 어떤 고정된 도덕적 가치가 딱 박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맥락이나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기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렇네요. 문화적으로 세련된 것이 반드시 인간애나 선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어쩌면 큐브릭 감독의 통찰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예술을 접할 때 항상 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시계테어 모렌지와 베토벤 9번 교향곡을 통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품고 있는 어떤 이상과 그것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가치와 그것이 놓이는 맥락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참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 인류애와 같은 정말 숭고한 가치를 노래하는 동시에 바로 그 작품이 폭력이나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의미라는 건 애초에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